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늘은 트로이 온스당 4,5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은가격도 70달러 선 넘어섰고요. 지난 2011년 셧다운 종료 이후에는 국제 금값과 은가격 떨어졌으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봤던 시각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4,500달러 선 돌파, 의미가 있는 숫자죠? 네, 그 전에 오늘 신행국께서 이게 양복 저고리가 굉장히 이 색깔이 예. 하버드의 색깔, 돈 색깔이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오늘 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디 분께서 잘 선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부끄럽긴 합니다. 예, 그래서 1년 전에는 계엄 때문에 사실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는 올해 들어서는 모든 게 좋죠. 특히 미국 사회가 지금 트럼프의 돈 준 사람들 이너서클의 부정부패 문제 때문에 또 한국에도 금융사의 이너서클 문제 때 돌고 돌아가지고 금융사 인사하는 문제가 대통령께서 지적했습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는 희망을 갖는 해입니다. 올해 들어서 무엇보다도 가난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이 한나라 대통령이 되셨고 또 금융권에서는 정말로 가난했던 이호성 하나은행 행장께서도 3대 은행의 행장이 돼서 취임 1년 차에 성과가 상당히 좋았고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신앵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는 SK경영연구소, 저도 한때 이 연구소를 갈까 이렇게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는 여기 소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리그의 박사학위 출신들이 됩니다. 근데 올해의 SK경영연구소에 사실 시청자분도 잘 아시는 신한투자금융의 학사 출신, 물론 이제 요새 뭐 학위라는 게 중요한 게 시대는 아니니까 학사 출신 박석중 연구원이 갔습니다. 예. 박석중 연구원이 갔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지금 모습입니다. 정말로 크리스마스 앞두고 사실 어떤 기득권이라든가에 관계없이 대통령도 그렇고 금융권의 행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싱크탱크에 해당되는 그룹의 경영연구소도 그렇고 굉장히 한국 사회에 희망을 던져주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크리스마스 전에 1년 전과 달리 모든 면에서 지금 훈훈한 얘기들을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장 증시적 측면에서 가장 지금 연말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도 깜짝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늘은 돈과 관련해서 금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가 아까 우리 원자재 가격을 잘 전해주시는 이렇게 캐스터께서 했습니다는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시청자분이랑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값 올해 연체 2,600달러였습니다. 오늘이 마침내 4,50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은값은 더 많이 뛰었습니다. 은값은 같은 기간에 29달러에서 70달러를 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빅스 지수는 오늘 13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자산이 공포, 빅스 지수와 금값과의 관계는 상관계수가 플러스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그렇지 않습니다. 빅스 지수가 13으로 떨어졌는데 금값은 4,500달러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는 지금 안정세입니다.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금값이 올라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 안정 속에 사실 금과 은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올해 들어서 한번 자산군별로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기금속과 주식이 압도적이다. 은이 115% 정도.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까지 71%, 금이 64%, 미국 주식이 15%입니다.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15% 대 72%면 4배 이상 한국 주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미국의 피벗 때문에 국내 증권사 대부분이 미국의 국채를 사라, 일본의 국채를 사라, 엔화표시 국채를 사라 올해 대단히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주식 안 좋았습니다. 브라질 국채, 해당 브라질 국채 이렇게 판 증권사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올해 그 브라질 국채 투자 수익률은 최악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때다. 자,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 주식을 사고 한국 분들은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금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면 한국 주식과
금을 샀다. 그러면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서 크리스마스라든가 연말에 가장 활짝 웃는 1년 전에 얻은 기염 때문에 얻은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이런 돈 때문에 활짝 웃는 한 해가 됐다. 그래서 오늘 신원께서 이렇게 양복 저고리가 돈을 상징하는 이런 색깔로 이렇게 그 세심하게 이렇게 방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전체적으로 새벽 방송의 팀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시청자분을 위해서 이렇게 양복 저고리까지 이렇게 색깔을 맞추는데요. 올해 정말로 돈의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말 준비하면서 희망을 갖고 가는 게 언제나 옳은 태도일 것이고 사실 또 우리 경제 환율과 같이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까지 연말 기점으로 참 방향성이 잘 잡혔으면 하는데요. 다시 금, 은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지금 금 가격, 은 가격 오르는 게 종전과는 좀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네, 전통적으로 금이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근데 올해 들어선 달러라든가 미국의 국채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예. 유일한 안전 자산이다. 그러면 전쟁 같은 나오면 무조건 내 금값이 오르면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 해칭, 왜냐 금은 매장량이 한계됐기 때문에 실질 가치가 보존돼 있거든요. 그러면 인플레 나오면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금과 은의 가격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인플레 여부가 관계없이 금과 은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한번 연구기관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계 지정학적 지수라고 있습니다. 월드 폴리티컬 지오폴리티컬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요 세계 지정학적 지수와 금값 사이 상관관계를 보면 과거에 이게 1 이상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0.3 정도로 해서 의미를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세계 물가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물가 지수 때 금 가격을 이렇게 보면 이게 플러스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난 9월 이후서부터는 세계 물가 지수와 그다음에 금가격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정학적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값이 올랐다. 인플레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값이 올랐다. 이렇게 금값이라든가 은값이 올라갈 때 상직, 도식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은 올해 이것은 원인을 잘못 진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 부도가 될 때는 안정자산으로 금이 손해된다 하는데, 그걸 관련해서 2011년 셧다운 상황과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과거에 셧다운이 종료될 때는 금과 은에는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그때 임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사실 2011년에 미국의 셧다운, 유럽의 재정기기 됐을 때 그때 국제 금값이 1,900달러까지 갔습니다. 예. 신한은행에서는 3,000달러 간다 그랬습니다. 한국은행의 김정일 총재에서는 90톤 정도 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근데 금값이 프레시 크래시 돼서 2015년 11월 달에는 1,060달러까지 갔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금을 사지 않는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은도 같은 기간에 30달러대에서 14달러 폭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은과 관련된 DLS라든가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엄청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올해는 셧다운이 장기화됐습니다. 2025년 셧다운 종료 이후에는 과거의 사례를 깃대서 금값이나 은값이 떨어질 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금과 은은 스카이 로켓팅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의례적인 원인에 의해 가지고 금값, 은을 진단한다면 올해 금값과 은값의 진단과 예상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적으로. 노멀에서 느노멀로 금값과 은의 가격도 사실 가격 결정 요인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최근에 여러 자산군들이 기존의 공식대로 설명이 잘 안 되는 모습이 뚜렷한데, 그러면은 금과 은의 이 가격 결정 구조 공식에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올해 재테크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들을 제가 살펴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역시 금융의 실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의 실물보다 이렇게 높으면 법정화폐에 대한 크레딧이 높아야 전통적 관계가 유지되는데, 법정화폐에 대한 크레딧은 올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융의 실물보다 팔로잉 리딩 인더스를 맡겼고, 이 금융에서 법정화폐 문제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기능이 중요해야 되는데
중앙은행 기능이 약화됐던 게 전통적인 재테크에서 안정자산과 위험자산의 경계가 무너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게 올해 재테크 시장에 구조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금값과 은가격에 구조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입니다. 탈법정화폐 거래입니다. 왜 탈법정화폐가 거래냐? 중앙은행에 갖고 있는 법정화폐에 대한 고유 기능이 약화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돈은 많은데 이 돈값이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 기회비용이 다른 데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주조건이 독점대에 떨어진다. 이 법정화폐에 대한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이거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중앙은행의 정치화 문제는 올해의 이렇게 국제금융 시장을 점검할 때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독립성, 중립성 훼손 문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당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법정화폐 주조건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대표적으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법에 코인의 민간 주조건을 흡수하는 문제니까 내가 갖고 있는 법정화폐 이게 신뢰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돈의 금리는 얼등하게 크니까 이거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고민이. 그리고 중앙은행의 인플레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사실 그 안정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자, 최고 통수권자는 물가보다는 경기 회복에 중심이거든요. 오늘 4.3% 나니까 트럼프가 어떻습니까? 자자천하죠. 취밀주년에 마치 지금 중간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자천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에서 보면 물가보다도 사실 성장률을 중시하기 때문에 물가에 의심받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명목화폐에 해당되는 이렇게 기축통화 같은 법정화폐 같은 경우는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 하는 측면에서 대체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치 기능이 보장돼 있고 화폐 기능은 금과 은 같은 기금 석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탈법정화폐 거래에서 가장 최적의 대상이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재테크산에서 올해에 거의 100% 증권사들이 작년에 피벗 하니까 올해 미국의 국채 사세요. 예. 연준이 금리 기조를 바꾸니까. 그렇습니까? 예. 일본에 국채 사세요. 엔화 가지고 심지어는 미국의 국채 사세요. 주식이 강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해 주식 안 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엔화를 국채를 샀어? 미국의 국채를 샀어?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사실 올해 0.5%에서 2%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국채 샀으면 대단히 손실을 기록하는 거죠. 국채 가격 자체는 떨어지니까 거니까요. 반대의 관계가 있으니까 예. 이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근본적으로 모든 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이 오니까 안정자산으로 금이 올라간다. 이런 거는 지엽적인 얘기고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이 미국 중앙은행도 그렇고 법정 화폐가 흔들린다는 건 결국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건데 그 생각해 보면 내년에는 연준 의장도 바뀌고요. 이 독립성 문제라는 게 내년에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되면 금 가격도 같이 또 오른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쟁 문제, 지정학적 위험 문제로 금값이 올랐다면 내년에 전쟁 누그러지겠죠. 금값 예. 떨어지겠습니까? 금값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 전부 올라가죠. 더 높게 전망하지 않습니까? 주식 가격 어떻습니까? 어제도 비춰드렸습니다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도 4년 연속 1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종전의 이론대로 원인대로 짚어볼 필요는 없는 거죠. 왜 금값과 은값과 내년에 더 올라가냐? 주식도 더 올라가느냐? 내년에 기준금리가 떨어진다 하는데 더 올라가느냐? 채권이 올라가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말씀드렸던 탈법정 화폐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흔들리기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올해 각국의 중앙은행에 점검할 때는 독립성 훼손 문제가 가장 크죠. 트럼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연준을 흔들기에 바빴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1913년 설립 이후에 최대 순환 시대다. 인사권도 개입하고 중앙은행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각종 기준금리 문제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 올해의 페드는 트럼프에 있어 정치화된 한 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인사권 문제에서는 케빈 헤셋이 어제 59%까지 전해드렸습니다는 이분이 페드 차기 의장으로 될 가능성이 63%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선
트럼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그 크리스토퍼 올러도 아니고 케빈 워시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내 옆에 있는 케빈 에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될 때는 내년도 오겠습니까? 내년도에 과연 페드가 트럼프로부터 자유로웠을까? 그러면 내년에 팽창적 예산을 짠다 하는 측면에서는 국채 발행 누가 하겠습니까? 어이구 당신 들어와. 누가 들어와? 케빈 에세이는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거 사줘. 완드 머니테이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중의 유통량이 많이 증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 올라가겠죠. 두 번째는 중앙은행의 지배가 될 때는 내년에 재정 팽창인데 이거 금융위기보다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보다 피스컬 크라이시스가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이런 게 지정하는 것이 바로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탈법정화폐 거래가 더 증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기준금리 내춘데도 불구하고 채권보다는 주식이 더 간다. 그리고 금과 은이 내년에 더 간다 하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금고 은도 가고 가장 위험하다는 주식도 가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올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는 내년도도 왜 주식이 이렇게 높게 전망하느냐 금과 은도 이렇게 높게 전망하느냐 이 대목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전쟁의 요인이다 뭐 인플레 요인이다 하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구조 변화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산 시장을 흔드는 손으로서 미국의 정치 이벤트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내년에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공화당 쪽에서 돈을 더 많이 풀려고 백악관에서 돈을 더 많이 풀려고 하겠죠. 이것이 내년 금값을 비롯해서 주식 시장에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네. 사실은 내년도에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모든 정책은 경기 부양책에 간다. 예. 오늘 4.3% 나오는 의미가 이와 관계없이 중간 선거에서는 모든 정책을 푼다.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다 풉니다. 통화 정책 기준금리 떨어뜨리고 유동성도 공급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IMF의 방식입니다. 이게 2007년 IMF의 신매니얼 방식, 한국은행과 좀 다릅니다. 미국은 M2가 사실 한국은 좀 이렇게 이런 거 지연시켜가지고 지금 무슨 뭐 원화가 약세되는데 M2 중과율이 높아서 시중에서 이렇게 오면 한국은행 총재께서 아이고 M2 중과율 수익증권 때문에 그렇다. 아이고 당신 미리 해놓았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지금 와서 2007년도 매뉴얼인데 미국은 수익증권 빼고 M2 개념에서 예. 이게 지금 통화 중과율이 굉장히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돈 풉니다. 돈 풉니다. 예. 통화 정책에서 돈 풉니다. 재정자 사이드에서도 예산 팽창에서 돈 풀고 스테이크에서 돈 풉니다. 그러면 M2 중과율이 더 되겠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에 목표를 두고 행정부의 견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견제 능력이 없을 때는 일부에서는 페드, SF과 관계없이 대인플레이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차기 은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자 인플레가 크게 된다면 금리를 올려야죠. 금리 안 올린다. 그러면 1970년대에 리처드 닉슨의 굉장히 닉슨 독트린 때문에 어려울 때 재선을 위해서 아서 번스라는 사람이 금리를 낮춘 것이 재선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페드 악당으로 이렇게 치욕적인 지 했습니까? 제2 아서 번스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중앙은행의 정치권을 일세우고 제일 목표에 해당될 물가 기능도 없으면 내년에 탈법정화폐는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내년에 기금속 가격에 오늘 국제 금값이 4,500달러 되니까 자 5,000달러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일부에서는 10,000달러에게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전에 추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 지금의 집권 여당이 돈을 풀 때 지금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너무 낮게 되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주식시장에 큰 동력이 안 될 수도 있다. 결국 선거가 지면은 질 것을 예상하고 또 움직임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하는 사실은 회의론도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트럼프의 지지도가 36%까지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많이 예. 떨어졌죠. 지지도가 날수록 독재 야망이 있고 장기 집권 야망이 있을수록 모든 정책을 풀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페드의 정치 우려 때문에 피터슨 경제연구소가 본 거 보면 예. 사실은 10년에 걸쳐서 페드 의장이 정치화될 때는 물가가 10년에 걸쳐서 물가가 올라가지만 최소한 1년차, 2년차는 경제 성장을 제고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구 보고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플레는 10년 후에 나타나는 5년 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일이 아닐 수 있다. 내일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든 정책을 핀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에서 보면 항상 경제는 성과는 과거의 차트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가 아니고 경제는 그때그때 여건이 다릅니다.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똑같은 정책을 하더라도 이 빨간색 하더라도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에서 중간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오히려 내년대 증시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극단적인 정책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트럼프야 뭐 극단적 정책이라 하는 것은 규범과 국제법과 예. 국민의 합의상을 중시해야 하면 사실 상권 분립의 경제 균형의 원칙이 되죠. 근데 올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국민의 합의되어 있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의 90%를 좌우했습니다. 관세정책이든 뭐든. 법에 의존합니까? 국제법에 의존합니까? 다 행정명령에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와 균형 원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극단적 정책을 대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국민의 합의다 하면 재정정책에서 재정적자 국가 채무 문제일 때 재정을 내년도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뭐냐? 금융자산이 올해 들어서 주가라는 게 경제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다. 거품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국민을 위한다면 통화정책 차원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 부분을 더 신경 쓸 텐데 그러지 않을 수 근데 있다. 그러지 않을수록 오히려 재정적은 내내 더 풀지 않습니까? 예. 기준금리는 내년에 뭐냐? 트럼프 입장에서 1% 밑에 0%까지 하고 유동성도 불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극단적 정책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개인의 야망을 할 때 극단적인 정책이 되고 올해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전통적인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이 안 가고 채권이 올라가면 주식이 안 가고 금리 떨어지니까 채권을 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읽어가는 거죠. 근데 수익은 이런 데로 가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한국경제TV가 올해 새벽 저희들도 이 방송에서 12시에 일어납니다. 12시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30년 종사하는 사람도 12시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럴 겁니까? 사실 이론과 관계없이 자 SK연구소에서도 물론 이제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SK연구소에서 경륜이 많은 학부 출신이 연구소장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비리그의 학자 출신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론대로 안 갑니다. 돈 버는 거는 뭐냐? 현실에서 나오는 거죠. 현실에 나오기 때문에 한국경제TV에 서영원 PD 같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해서 가장 발빠른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예. 게 지금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실질을 잘 봐야 된다. 이것이 극단적인 상황이든 그 상황 자체를 봐야 된다. 이 점 강조해 주셨고요. 저희가 계속 금리 얘기를 하면서 자산을 움직이는 공식이 변하고 있다는 점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개인들의 금 수요가 워낙 급증하면서 유럽식 골드뱅킹보다 미국식 골드뱅킹 수요가 늘고 있다는데 미국식 골드뱅킹은 뭡니까? 네, 사실 그 골드뱅킹 업무는 금과 관련된 모든 재테크 활동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게 이제 수입할 때 세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금을 좋아하는 국민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부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러겠습니다. 세계 금 수요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용 금 수요가 있고 하나는 재테크용 금 수요가 있습니다. 산업용 금 수요는 미국과 유럽 같은 이런 국가의 첨단 기술은 대부분 다 금이 들어갑니다. 금이 들어갑니다. 원소 주기율표상에 50에서 122 사이. 우리 서PD께서 오늘 계속 예상해서 죄송합니다는 공대 출신입니다. 원소 주기율표 잘합니다. 그래서 이 57에서 128인가요? 그때까지는 소위 hit돌이 같은 겁니다. 재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해당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렇게 금의 선호는 재테크에서는 아마 전통적으로 가장 역사가 오래될 겁니다. 한국의 그 금관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모든 문화재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금이 많이 났던 금이 나라입니다.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예. 태국
중국, 한국, 일본 전부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전부 재테크형 금수요입니다. 이게 예. 차이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뱅킹은 사실 늦었습니다. 언제? 2013년에 아마 이게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신한은행에 이렇게 됐을 때 골드뱅킹 건물을 첫 장착할 때 이론적으로 제공했던 사람이 제게서 죄송합니다. 그때입니다. 2013년에 도입했습니다. 자, 골드뱅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식 골드뱅킹은 골드바 투자, 여기 나오는 골드바 투자, 실물 투자입니다. 근데 이 골드바가 지금의 금융이 실물보다 3배 높고 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태에서 금은 매장량이 한정된 피크3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식 골드뱅킹으로 금의 수요를 첨단 기술의 금수요, 재테크에서 금수를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뭐냐? 금과 관련된 금융상품이 나오는 겁니다. ETF라든가. 그래서 미국식 골드뱅킹은 실물에 골드바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금과 관련된 ETF라든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최근에 이렇게 보면 한국에 이렇게 골드뱅킹은 2013년 도입한 지 10년 조금 넘었습니다는 빠르게 유럽식 골드뱅킹에서 미국식 골드뱅킹으로 가는 것도 올해 금값 상승과 관련해서 금융상품 관련된 재테크의 하나의 큰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사실 미국식 골드뱅킹이 더 손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저도 같은 경우도 이게 미국식 골드뱅킹보다는 아직 저 금부치는 조금 갖고 있습니다. 실물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럽습니다. 이렇게 아주 저보다 이렇게 재테크가 뛰어난 사람은 전부 미국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올해 금융 상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금과 은을 매개를 했던 ETF 상품들이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투자 자산과 군입에서 금이 117%에서 1등, 한국이 2등, 주식이 2등, 금이 3등이니까 금과 은을 했던 재테크, 금과 같은 대상으로 했던 ETF 상품이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겠죠. 그렇게 해도 올해의 특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신 한의원께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 개인들이 금 투자 늘리면은 항상 인디아나 존스 위기설이라는 게 따라붙지 않습니까? 이 인디아나 존스 위기라는 건 뭡니까? 네, 신행님께서 좀 금송아지는 있었습니다. 아니, 방금 금을 실물 네, 갖고 금송아지 하셔서, 있었는데 금송아지가 좀 어떤 계기로 해서 좀 금송아지가 지금은 없습니다. 아마 IMF 때 도네이션 하셨겠죠? 아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좀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금인데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면 항상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전통적으로 중앙은행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샀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개인들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개인들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결국 미국식 골드뱅크로 금융상품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개인의 비중이 높은 것을 한 3단계로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는 공급망 부족 때문에 그랬죠.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시겠습니다. 코로나 때 공급망이 잘 연되니까 결과적으로 피크3 요리가 장착되는 금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 해서 이걸 겨냥해서 개인들이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비중이 1단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에 발생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해수로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전통적으로 전쟁이 있을 때 안정자산으로 금이 소요된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 전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2단계로 개인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개인의 비중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건 전쟁과 인플레 관계없이 탈법정화폐 거래입니다. 개인의 금투자 비중은 올해 가장 높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자, 개인들은 금과 은과 같은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 상품의 위기 관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금과 은이 올해 재테크에서 피날레가 되다 보니까 최고로다 보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소홀히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인들의 금 투자 비중이 높고 은 투자 비중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위험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금과 은에 대해서 굉장히 유포리아적인 관점에서 너무 이게 띄우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비중이 높고 위험 관리가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각도에서 오히려 금 때문에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없는가도 짚어보죠. 금이 인기가 있다면 금을 더 많이 캐야 되는데 이 금을 캐려고 나라끼리 특히나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싸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지적으로 하셨죠. 결과적으로 보면
금이 희귀하면 결국 이거 희귀해서 금은 피크스이러니까 지금 가성비가 적은데 여기서 가성비가 적은 데는요 기계 가지고 팰 수 없다 그럽니다. 사람이 셋이만 이렇게 돼서 예. 이렇게 해서 된다 그럽니다. 가성비가 적은 것은 그냥 팍 이렇게 해서 기계 가지고 컵니다. 원유 채굴이랑 같은 논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 돼서 지금 보기에선 금값과 은의 고공행진이 되면 매장량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손. 그러면 사람손인데 캐기가 어려운 걸 사람손이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피로 물들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피로 물든 골드러시 현상 이런 것이 이제 지역적으로 벌써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값이 이렇게 기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 지역에서는 인권 문제가 아주 자연환경 문제가 아주 폐퇴돼서 지금 내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많이 나겠으면 브리카나 파스라든가 말리라든가 니저로 반군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인권과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BBC 내용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세기처럼 금이 물러듯 다이아몬드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기, 인디애나 존스 위기 성과 같은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환상이 깨지면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예. 근데 금은 뭐냐? 앞서 우리 서피디를 전해주는 것, 공대 출신의 전문가를 얘기했던 것은 재생이 어렵다 합니다. 재생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이라든가 은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되 한 가지 위험 관리 부분에서는 특별히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매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